2026년 10월 11일 토요일 오후 5시 59분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흥정계곡 안쪽 깊은 산자락, 자작나무 숲 한가운데에 한 채의 석조 저택이 서 있었다. 이름은 백림장. 일제강점기 말기 평안도 어느 지주가 만주에서 가져온 설계도로 지었다고 전해지는 12각형 평면에 첨탑이 솟은 기이한 별장이었다. 그 첨탑의 꼭대기, 시계탑에는 100년 가까이 된 괴종시계가 걸려 있었다. 청동종을 가진 그 시계는 정시마다 묵직한 소리로 산을 울렸다. 그날 오후 6시 그 시계가 천천히 첫 종을 울리기 시작했다. 땡. 종이 한번 울리는 그 순간 저택 2층 북쪽 회랑 끝방에서 비명이 새어나왔다. 짧고 날카로운 여자의 비명이었다. 비명은 한 번뿐이었다. 그 다음에는 무거운 무언가가 마룻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잠시 후 시계의 두 번째 종소리, 땡. 저택 1층 대응 접실의 벽난로 앞에는 6사람이 모여 있었다. 모두가 그 비명을 들었다. 모두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리고 모두가 그 순간 자신의 표정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잠시 망설였다. 땡. 세 번째 종. 가장 먼저 일어선 사람은 이 저택의 안주인 백은혜였다. 54. 백림장의 현 소유주이자 작고한 백림문화재단 이사장 백승호의 외동딸,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수정아. 그녀가 외친 이름은 그녀의 외동딸이자 그날 오후 5시 50분까지 분명히 2층 북쪽 회랑 끝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던 서수정, 26살의 큐레이터 지망생이었다. 땡. 네 번째 종. 6사람이 일제히 계단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가장 먼저 2층 회랑 끝방의 문 앞에 도착한 사람은 그들 중 누구도 아니었다. 땡. 5번째 종. 그 사람은 정확히 그 시각, 백림장의 1층 현관 청동 문고리를 막 잡고 있던 한 남자였다. 키 185, 검게 그을린 얼굴, 한쪽 눈썹을 가로지르는 옅은 흉터. 그 옆에는 둥근 테 안경을 쓰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여자가 서 있었다. 강역탐정과 이애나 박사. 그날 오후 6시 정각에 백은혜 여사와 약속이 잡혀 있던 두 사람이었다. 땡. 6번째 종. 강역이 문을 밀고 들어섰다. 그의 형사 16년의 본능이 이미 모든 것을 읽고 있었다. 비명의 위치, 소리의 잔향, 그리고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5사람의 발소리. 애나 씨. 1층 출입구 모두 봉쇄. 이 시각 이후 누구도 이 저택을 떠나지 못합니다. 네, 탐정님. 이애나의 손이 이미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 그녀의 동작은 1초도 늦지 않았다. 땡. 7번째 종. 강혁이 2층 계단을 3칸씩 뛰어 올라갔다. 북쪽 회랑 끝, 활짝 열려있는 방문 앞에 5사람이 멈춰 서 있었다. 누구도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다. 땡. 8번째 종. 마지막 종이 울리는 그 순간 강혁이 그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 잠시 멈췄다. 방 안에는 한 여자가 쓰러져 있었다. 서수정. 그녀의 오른쪽 관자놀이에서 가는 핏줄기가 흘러내려 마룻바닥 위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숨을 쉬고 있었다. 가늘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리고 그녀의 옆 활짝 열린 창문 너머로 산자락의 자작나무 숲에 한 사람의 그림자가 막 사라지고 있었다. 8번째 종의 마지막 잔향이 산을 따라 길게 사라졌다. 같은 날 오후 6시 42분 백림장 1층 응접실. 서수정은 인근 봉평면 보건지소에서 출동한 응급의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은 뒤 평창군 진부면의 종합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다행히 두개골 골절은 없었다. 둔기에 의한 스치는 가격이었으며 그녀는 후송 직전 잠시 의식을 회복해 한마디를 했다. 남자였어요. 키 크고 검은 옷. 얼굴은 못 봤어요. 손에 시계가 있었어요. 금색 회중시계. 강혁은 그 한마디를 노트에 정확히 옮겨 적었다. 이애나가 응접실에 모인 5사람의 인적사항을 차분영리에 강혁에게 건넸다. 첫 번째, 안주인 백은혜, 54, 백림문화재단 이사장, 미망인. 남편 서태영은 4년 전 위암으로 작고, 두 번째, 백은혜의 남동생 백정수, 50, 백림문화재단 이사. 한때 화가 지망생이었으나 지금은 누나의 재단 운영을 돕고 있음. 세 번째, 백은혜의 사촌 오빠 김호철, 57.
자영업, 작은 골동품 상해 운영, 백림장의 옛 가구, 미술품 감정을 맡고 있음. 네 번째, 서수정의 약혼자 한주원, 32, 변호사, 대형 로펌 태광 소속, 결혼식은 다음 달 11월 14일 예정. 다섯 번째, 백림문화재단 사무국장 임여진, 46, 백은혜의 대학 후배, 재단의 모든 행정을 총괄, 그리고 부상자 서수정, 26, 백은혜의 외동딸, 큐레이터 지망생. 이 6사람이 오늘 오후 5시부터 백림장에 모여 있었다. 명목은 가족 모임 겸 결혼준비 회의. 강혁이 이애나에게 조용히 말했다. 애나 씨,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왜 초대받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네, 탐정님. 의뢰인은 백은혜 이사장님. 의뢰 내용은 백림장 안에 일주일째 묘한 일이 벌어진다. 시계가 정시에 울리지 않거나 첨탑 위 시계의 종이 한밤중에 한 번씩 울린다.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 조사해달라. 의뢰 일자, 사흘 전 10월 8일. 우리는 오늘 오후 6시에 도착하기로 했고 정확히 6시 정각에 현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6시 정각, 그러니까 시계의 첫 번째 종이 울리는 그 순간에 한 여자가 2층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네, 탐정님. 강혁이 짧게 침묵했다. 애나 씨,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도착 시각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 시각에 맞춰 일을 일으켰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려고요? 아니요, 애나 씨.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일이 끝나 있도록 정확히 종이 울리는 그 짧은 시간 안에 마치려 한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잘못 계산했습니다. 무엇을요? 종이 한 번 울리는데 걸리는 시간을 너무 짧게 잡았습니다. 시계탑의 청동종은 한 번 울리고 다음 종까지 약 4초의 간격이 있습니다. 8번이면 4초 곱하기 7, 즉 28초. 충분히 우리가 계단을 뛰어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에나가 안경을 살짝 고쳤었다. 탐정님. 그러면 범인은 우리가 도착하기는 했지만 계단을 다 오르기 전에 끝나기를 바랐습니다. 그 정도로 정밀하게 시각을 계산했다는 건 이 저택 안의 사람이거나 이 저택의 시계와 동선을 아주 잘 아는 사람입니다. 2026년 10월 8일 수요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합정동 강혁 탐정사무소 회의실. 사흘 전 의뢰가 들어오던 그날의 풍경이다. 백은혜 이사장이 통유리창 너머 한강을 한번 바라본 뒤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가죽 노트가 들려 있었다. 노트 표지에는 백림장 시계일지라고 쓰여 있었다. 강 탐정님, 저희 아버님께서 40년 전 백림장을 인수하실 때 첨탑이 괴종시계를 함께 사들이셨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평양 어느 시계공이 만든 것이라고 하지요. 그 시계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시각이 어긋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나가 노트북을 열고 받아 적었다. 백은혜의 시계 일지에는 일주일치 기록이 적혀 있었다. 10월 1일 새벽 3시 4분, 시계가 한 번만 울림, 정상이라면 3번 울려야 함. 10월 2일 오후 7시, 시계가 8번 울림, 정상이라면 7번이어야 함. 추가된 한 번, 10월 4일 새벽 2시 17분, 시계가 한 번 울림, 정시가 아닌 시각. 10월 5일 오후 5시, 시계가 2번 울림, 정상이라면 5번이어야 함. 10월 7일 새벽 1시 10분, 시계가 다시 한 번, 정시가 아닌 시각. 강혁이 일지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다. 그리고 이에나에게 노트를 건넸다. 애나 씨, 이 기록 어떻게 읽으십니까? 이에나가 잠시 자료를 살피더니 안경을 고쳐 썼다. 탐정님, 표면적으로는 시계 고장으로 읽힙니다. 그러나 5건 모두를 단순한 기계 오류로 보기에는 시각이 너무 의도적입니다. 10월 1일에 한 번, 10월 2일에 추가된 한 번, 10월 4일에 한 번, 10월 5일에 2번, 10월 7일에 한 번, 숫자만 모으면 1, 1, 2, 1, 네, 탐정님, 애나 씨, 한자로 쓰면 1, 1, 2, 1. 이에나가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답했다. 탐정님, 한자로 풀면 의미가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한글 자음으로 본다면 한 번은 그, 두 번은 의,
이런 식의 단순 치환은 너무 단순하고 또 한 번은 점 획으로도 볼 수 있고 애나 씨, 그건 나중에 봅시다. 일단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사장님, 백은혜가 강역을 바라봤다. 네, 탐정님. 그 시계를 평소에 누가 관리합니까? 제 남동생 백정수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매주 일요일 오후에 첨탑에 올라가 태엽을 감습니다. 백정수 씨는 최근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습니까? 백은혜가 잠시 침묵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은 그래서 더 걱정입니다, 탐정님. 제 동생이 한 달 전부터 잠을 잘 못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부터 새벽에 첨탑에 자주 올라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가 어릴 적부터 첨탑을 좋아했으니 그러려니 했는데 시계가 어긋나기 시작한 시점과 너무 비슷합니다. 이사장님, 한 가지만 더. 백림장 안에서 최근 사라진 물건이 있습니까? 백은혜의 손이 잠시 떨렸다. 네, 있습니다, 탐정님. 무엇입니까? 아버님께서 평생 모으신 골동품 중 가장 아끼시던 것 한 점, 울룡문 청자 매병 한 점, 12세기 고려 청자, 추정가 40억, 한 달 전 1층 수장고에서 사라졌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난 신고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신고하지 못하셨습니까? 아버님 유언이 있었습니다. 백림장 안의 일은 백림장 안에서 끝내라. 그리고 도난을 신고하면 가족 중 누군가가 의심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그것을 견딜 자신이 없습니다. 강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사장님, 의뢰 받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사흘 뒤 10월 11일 토요일 오후 6시 저희가 백림장에 방문하겠습니다. 그날 가족 모두가 그 자리에 있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날까지 시계에 관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마시고 첨탑에 누구도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네, 탐정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나가 백은혜를 배웅한 뒤 회의실로 돌아왔다. 탐정님,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애나 씨. 백은혜 이사장님이 청자 매병을 말씀하실 때 의자에서 살짝 몸을 뒤로 빼셨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 누군가가 의심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시선이 본인의 왼쪽 손등으로 떨어졌습니다. 사람이 거짓을 말할 때 흔히 보이는 무의식적 회피 동작은 아닙니다. 오히려 본인이 이미 의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동작에 가깝습니다. 누구를 의심하고 계실까요? 제 추정으로는 남동생 백정수 씨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한 사람을 더 보고 계신 듯합니다. 누구입니까? 약혼자 한주원 변호사. 백은혜 이사장님이 그 이름을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으셨습니다. 의도적입니다. 강혁이 살짝 미소를 지었다. 애나 씨. 사흘 뒤 우리가 그곳에 도착할 때 가장 먼저 인사할 사람은 한주원 변호사가 되겠군요. 2026년 10월 11일 토요일 오후 7시 20분 백림장 1층 응접실 강혁이 5사람을 한자리에 모았다. 서수정은 진부 종합병원으로 후송된 상태였다. 백은혜는 딸을 따라가지 않고 이 자리에 남았다. 그것이 강혁의 부탁이었다. 벽난로의 장작이 타닥하고 작게 튀었다. 강혁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여러분, 저는 강혁 탐정입니다. 옆에 계신 분은 이해나 박사, 백 이사장님의 의뢰로 오늘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하는 그 순간 시계가 8번 울렸고 서수정 씨가 둔기에 가격당해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5사람의 얼굴이 일제히 굳었다. 저희는 경찰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사건이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오늘 자정 전에 평창경찰서에 정식 신고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 전까지 저희가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남동생 백정수가 거칠게 말했다. 강 탐정님, 우리 가족 안에 범인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백정수 씨, 저는 아직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 50분부터 6시까지의 10분간 5분 모두 어디에 계셨는지 각자 한 분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사람의 시선이 서로 부딪혔다. 그리고 강혁은 그 부딪힘의 순서를 빠짐없이 기억에 넣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사촌오빠 김호철이었다. 나는 5시 45분부터 줄곧 응접실 벽난로 옆에 있었네. 백 이사장이 증인이고 임 국장도 봤어. 책을 읽고 있었지. 임여진 사무국장이 차분히 답했다. 네, 맞습니다. 김 선생님은 응접실에 계셨습니다. 저는 5시 40분부터 응접실 옆 작은 도서실에서 재단회의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5시 58분에 자료를 들고 응접실로 들어왔습니다. 약혼자 한주원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5시 45분에 응접실에서 나와 1층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기서 약 10분간 있었습니다. 위장이 안 좋아서 6시 종이 울리기 직전에 응접실로 돌아왔습니다. 백정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5시 40분부터 첨탑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시계 태엽이 또 어긋났나 보고 있었지요. 5시 55분쯤에 내려와서 응접실로 들어왔습니다. 누나도 그때 봤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백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저는 5시 40분부터 응접실에 있었습니다. 김오라버니, 그리고 5시 55분부터는 정수도 함께 있었습니다. 강혁이 이해나를 바라봤다. 이해나는 이미 5사람의 진술을 노트북에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안경 위로 응접실의 따뜻한 불빛이 부드럽게 반사되었다. 강혁이 말했다. 여러분,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자정 전까지 저희는 이 저택의 첨탑, 북쪽 회랑, 그리고 1층 수장고, 3곳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응접실과 식당, 그리고 각자의 객실 사이에서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탑 출입은 금지입니다. 5사람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 8시 12분, 첨탑 꼭대기, 강혁과 이해나가 좁고 가파른 나무 계단을 올라 시계실에 들어섰다. 천장이 낮고 한가운데에 거대한 청동종이 매달려 있었다. 그 옆에 100년 묵은 시계의 태엽 장치가 노출되어 있었다. 이해나가 손전등을 비추며 천천히 시계 장치를 살폈다. 탐정님, 이 시계 사람이 직접 손을 댄 흔적이 있습니다. 어디에 말입니까? 이쪽 격발핀입니다. 종이 정시에 울리지 않고 임의의 순간에 울리도록 조작할 수 있는 보조 장치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매우 정교한 작업입니다. 평범한 시계 수리공의 솜씨가 아닙니다. 백정수 씨가 첨탑에 올라가 손을 봤다고 했지요. 네, 탐정님. 그러나 이 작업 백정수 씨의 손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렇게 보십니까? 이 보조 장치의 도면이 매우 최신식입니다. 부품 일부는 작년에 출시된 정밀 기어를 사용했습니다. 백정수 씨는 화가 지망생 출신이지 정밀 기계공이 아닙니다. 누군가 외부의 전문가가 들어와 이 작업을 했거나 혹은 가족 중에 의외의 사람이 이 분야의 손기술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혁이 시계를 한 바퀴 천천히 돌면서 살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 떨어져 있는 작은 부품 하나를 집어들었다. 애나 씨. 네, 탐정님. 이거 무엇입니까? 이해나가 그것을 받아들었다. 작은 금속 조각이었다. 이건 손목시계 부품입니다. 그것도 매우 고급 브랜드의 무브먼트 부품 일부. 손목시계? 네, 탐정님. 첨탑의 큰 시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품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이 첨탑에서 손목시계를 차고 작업하다가 떨어뜨린 것이라면 그 사람은 매우 값비싼 손목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강혁이 그 부품을 비닐봉투에 넣었다. 애나 씨. 응접실에서 5사람의 손목을 다시 한번 봅시다. 오후 8시 40분, 응접실. 강혁이 자연스럽게 5사람의 손목을 차례로 살폈다. 사촌오빠 김호철은 오래된 갈색 가죽 시계, 백정수는 시계를 차고 있지 않음, 임여진 사무국장은 작고 단정한 여성용 시계. 약혼자 한주원의 왼쪽 손목에는 묵직한 스위스, 제고급 시계가, 그러나 그 시계의 유리에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긁힘이 한 줄 나 있었다. 백은혜는 진주 팔찌만 차고 있었다. 강혁이 이해나를 흘긋 바라봤다. 이해나가 거의 보이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 9시 반, 1층 수장고. 백림장의 수장고는 1층 북쪽 끝, 두 겹의 철문 너머에 있었다. 백은혜가 직접 2개의 열쇠로 문을 열어주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수장고 안에는 작은 진열장이 7개 있었다. 그중 5번째 진열장은 비어 있었다. 그곳에 원래 울룡문 청자 매병이 놓여 있었던 자리였다. 이에나가 빈 진열장의 받침대를 손전등으로 비췄다. 탐정님. 받침대 위에 미세한 먼지가 사각으로 남아 있습니다. 매병의 굽이 놓여 있던 자리, 그리고 그 사각의 한쪽 모서리에 먼지가 아주 살짝 밀린 흔적이 있습니다. 매병을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밀어내고 다시 들어 올린 흔적입니다. 애나 씨,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매병을 한 번에 가져간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매병을 옆으로 밀어보고 그 무게와 균형을 가늠한 뒤 며칠 후 다시 들어 올려 가져갔습니다. 예행 연습을 한 사람입니다. 강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애나 씨. 그 사람은 도자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도자기를 다뤄본 사람은 무게 균형을 한 번에 가늠합니다. 매번 옆으로 밀어보지 않습니다. 네, 탐정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진열장의 잠금 장치, 외부에서 부순 흔적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열쇠로 열렸습니다. 이 수장고의 열쇠는 몇 개입니까? 이에나가 백은혜에게 물었다. 백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2개입니다. 하나는 제가, 다른 하나는 아버님께서 생전에 가장 믿는 사람에게 맡겨두라 하셔서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제 남편이 작고하기 전에 한주원 변호사의 아버지, 태광, 로펌의 한석규 회장님께 맡기셨습니다. 한 회장님과 제 남편은 40년 지기였습니다. 한주원 변호사가 수정이와 결혼하기로 한 뒤 한 회장님은 그 열쇠를 한주원에게 물려주셨습니다. 결혼 기념 선물 같은 형식으로 강혁이 이에나를 바라봤다. 오후 10시 4분, 강혁의 객실. 이에나가 노트북을 펼쳐놓고 한참 동안 자료를 검토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다. 탐정님, 태광, 로펌 변호사 한주원, 32, 사법연수원 42기. 현재 대형 거래 자문 전담. 그러나 학부 시절 전공이 매우 의외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학사, 정밀 기계 동아리 회장 출신. 학부 졸업 후 진로를 바꿔 법학 전문 대학원에 입학,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강혁이 살짝 미소를 지었다. 애나 씨. 그러면 첨탑의 시계에 보조 격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사람이 가족 안에 한 사람 있군요. 네, 탐정님. 그리고 한 가지 더. 한주원 변호사가 작년부터 라우첸 워치 매뉴팩처, 스위스 제네바, 즉 라우첸 워치 매뉴팩처의 무브먼트를 5점 구입했습니다. 한 점 가격이 평균 7천만 원 정도의 고급 시계입니다. 그중 한 점이 오늘 그의 왼쪽 손목에 채워져 있는 시계입니다. 그리고 첨탑에서 떨어진 부품도 동일 무브먼트의 일부입니다. 탐정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강혁이 한참 동안 침묵했다. 애나 씨. 그러나 의문이 한 가지 남습니다. 한주원 변호사는 청자 매병을 훔칠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는 곧 서수정 씨의 남편이 됩니다. 서수정 씨가 백은혜 이사장의 외동딸이니 결혼하면 백림장의 모든 자산은 그가 가족의 일원으로서 누리게 됩니다. 굳이 40억짜리 청자를 훔칠 필요가 있을까요? 네, 탐정님, 그 점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왜 약혼녀 서수정 씨를 가격했을까요? 그것이 우연한 발각이었는지 아니면 의도된 가격이었는지에 따라 이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바뀝니다. 2026년 10월 12일 일요일 새벽 2시 11분 백림장의 시계가 갑자기 울리기 시작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까지 울리고 시계는 멈췄다. 강혁이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 시계를 봤다. 새벽 2시 12분, 정시도 아니고 3시도 아니다. 그는 객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다. 옆 객실 문이 열리며 이에나가 나왔다. 그녀는 잠옷 위에 외투를 걸치고 있었지만 둥근 안경은 이미 가지런히 쓰고 있었다. 탐정님, 3번 울렸습니다. 애나 씨, 일주일치 시계 일지를 합치면 1, 1, 1, 2, 1 그리고 오늘 새벽 3. 합쳐서 1, 1, 1, 2, 1, 3. 숫자가 마지막에 와서 3이 추가됐습니다. 탐정님, 이 숫자 다시 한번 봅시다.
11113 이에나가 잠시 침묵했다. 그러더니 그녀의 눈이 천천히 커졌다. 탐정님, 이건 번호입니다. 무슨 번호입니까? 백림장, 1층 수장고의 내부 비밀 금고, 비밀번호, 백은혜 이사장님이 작년에 새로 설치한 디지털 금고가 있습니다. 그 금고는 6자리 번호로 잠겨 있습니다. 의뢰 자료를 검토할 때 이사장님이 무심코 한마디 하셨습니다. 제 생일 앞자리예요. 이사장님의 생년월일이 1971년 1, 2월 13일, 1, 2, 1, 3은 1, 2월 13일, 그리고 1, 1, 1이 앞에 옵니다. 1971년의 앞 4자리 중 1, 9, 7, 1. 그러나 1, 1, 1은 아닙니다, 탐정님. 강혁이 잠시 침묵했다. 애나 씨, 다르게 봅시다. 한자, 즉 1이 아니라 영어 알파벳으로 1은 어떻게 읽힙니까? 알파벳으로 1은 원, 그러나 우리는 한국 한글 발음으로 잠시만요. 이에나가 휴대전화를 켜고 한자리에 멈췄다. 탐정님, 이게 숫자 비밀번호가 아니라 전화 키패드 비밀번호라면 어떻습니까? 1, 1, 1, 2, 1, 3, 1 키패드로 두드리면 기디 의미 없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봅시다. 강혁이 천천히 말했다. 애나 씨, 이 숫자 시계가 울린 횟수가 아니라 시계가 울린 시각으로 봅시다. 시각으로요? 네, 10월 1일 새벽 3시 4분, 10월 2일 오후 7시, 10월 4일 새벽 2시 17분, 10월 5일 오후 5시, 10월 7일 새벽 1시 10분, 그리고 오늘 새벽 2시 12분, 이에나가 즉시 키보드를 두드렸다. 탐정님. 시각의 분 자리만 모으면 4분, 0분, 17분, 0분, 10분, 12분, 합쳐서 4, 0, 17, 0, 10, 12.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분을 빼고 시각의 시침과 분침이 만드는 각도로 보면 애나 씨. 이건 유도된 숫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유도라니요? 우리가 이 숫자에 의미가 있다고 믿게 만들기 위해 일부러 만들어낸 패턴이라는 뜻입니다. 진짜 사건은 다른 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탐정님, 지금 1층 수장고로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새벽 2시 23분, 1층 수장고. 수장고의 첫 번째 철문은 평소처럼 닫혀 있었다. 그러나 두 번째 철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강혁이 권총을 빼들었다. 그는 오랜 형사 시절 특등사수였다. 애나 씨. 뒤에 계십시오. 네, 탐정님. 강혁이 천천히 두 번째 철문을 밀었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다섯 번째 진열장, 청자 매병이 있던 그 자리, 그리고 그 옆 내부 비밀 금고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금고 안은 비어 있지 않았다. 오히려 무언가가 새로 들어 있었다. 작고 길쭉한 천보자기. 강혁이 비닐 장갑을 끼고 천천히 보자기를 풀었다. 그 안에는 작은 회중시계가 들어 있었다. 금색이 매우 오래된 회중시계. 뚜껑을 여니 안쪽 면에 영문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H, J, W. 이에나가 그 이니셜을 보고 잠시 멈췄다. 탐정님. 이건 한주원 변호사에 붙인 한석규 회장의 이니셜이 아닙니다. 한석규의 한은 알파벳 H, 그러나 가운데와 끝이 맞지 않습니다. 애나 씨. HJW, 한자영일 수도 있고 한주원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한주원의 한은 H, 주는 J, 원은 W, 한주원. 이에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이건 너무 명백한 단서입니다, 탐정님. 네, 애나 씨. 누군가가 한주원에게 누명을 씌우려 하고 있습니다. 새벽 3시 40분, 응접실. 강혁이 5사람을 다시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그리고 보자기에 담긴 회중시계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5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그 시계에 쏠렸다. 가장 먼저 표정이 굳은 사람은 한주원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내 것이 들켰다는 표정이 아니었다. 내 것이 아닌데 왜 저기에 있느냐는 표정이었다. 강혁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여러분. 이 시계는 방금 1층 수장고의 내부 비밀 금고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시계 안쪽에는 HJW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주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강 탐정님. 그건 제 시계가 아닙니다. 저는 그 시계 본 적도 없습니다. 한 변호사님의 이니셜과 일치합니다. 우연입니다. 한국의 HJW 이니셜을 가진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백정수가 차갑게 말했다. 한서방, 자네, 우리 수정이를 정말 사랑하긴 하나?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침착할 수 있지? 처남님, 저는 정말 모릅니다. 사촌 오빠 김호철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한 변호사. 자네의 학부 전공이 기계공학이라며 첨탑의 시계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이 가족 안에 자네뿐이야. 임여진 사무국장이 조용히 끼어들었다. 김 선생님, 그 말씀은 너무 단정적이세요. 가족 중 누구라도 외부 전문가를 드릴 수 있습니다. 백은혜가 떨리는 손으로 한주원을 바라봤다. 한서방, 정말 자네가 한 일이 아닌가. 이사장님. 저는 제 명예를 걸고, 아니, 수정이를 걸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청자 매병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첨탑의 시계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수정이를 가격한 사람도 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 시각 1층 화장실에 있었습니다. 강혁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한 변호사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 50분 1층 화장실에 계셨다고 하셨지요. 네, 그 화장실의 창문 열려 있었습니까? 한주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다. 네, 열려 있었습니다. 환기를 위해서. 제가 들어갈 때부터 열려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는 무엇입니까? 저택 뒤편 정원으로 통합니다. 자작나무 숲으로 가는 길과 연결됩니다. 강혁이 이해나를 바라봤다. 이해나는 이미 노트북에 자작나무 숲, 외부인 진입 가능이라는 메모를 적고 있었다. 새벽 4시 12분, 강혁의 객실. 이해나가 강혁에게 차를 한 잔 따라 주었다. 그녀의 손은 차분했지만 눈에는 피로가 깃들어 있었다. 탐정님. 한주원 변호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 확률은 얼마나 보십니까? 애나 씨, 15%입니다. 이유는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그가 회중시계를 봤을 때의 표정. 발각의 표정이 아니라 놀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둘째, 그가 사용한 단어, 본 적도 없다고 했지. 제 것이 아니다 라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자기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제 것이 아니다 에서 멈추지 본 적도 없까지 가지 않습니다. 보통의 거짓말쟁이는 단서를 줄이려고 단어를 줄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단서를 늘리려고 단어를 늘립니다. 셋째, 학부에서 기계공학을 했다는 것이 첨탑 작업의 알리바이가 아니라 누명의 이유가 되기에 너무 깔끔합니다. 누군가가 한주원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그를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이해나가 안경을 고쳤었다. 탐정님, 그러면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요? 애나 씨, 5사람 중 한 사람을 빼고 봅시다. 한주원이 아니라면 김호철, 백정수, 임여진, 백은혜 중 한 사람입니다. 김호철은 골동품 상회를 운영하니 청자 매병을 처분할 수 있는 작물 경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애나 씨. 그러나 그는 첨탑의 시계를 조작할 만한 기술이 없습니다. 백정수는 첨탑에 매주 올라가는 사람이지만 정밀 기계 기술은 없습니다. 그리고 청자 매병을 들어 올렸을 때 예행 연습을 한 사람의 행동은 도자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의 행동입니다. 화가 지망생 출신 백정수는 도자기 굽을 한 번에 가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매병을 가져간 사람은 백정수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나 씨, 그러면 둘이 남습니다. 임여진과 백은혜. 이해나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탐정님. 한 가지 가설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임여진 사무국장님이 백은혜 이사장님의 대학 후배라고 했지요. 그 둘이 어느 대학, 어느 학과 출신인지 조회해봤습니다. 두 분 다 H대학교 미술사학과 출신. 임여진 씨는 4학년 때 부전공으로 금속공예를 했습니다. 졸업 후 한식의 회사에서 2년간 디자인 업무. 그 후 백은혜 이사장님의 추천으로 백림문화재단에 합류. 강혁의 눈썹이 천천히 올라갔다. 애나 씨, 시계 디자인, 네 탐정님. 그리고 한 가지 더.
라우첸 워치 매뉴팩처. 작년에 한주원이 무브먼트 5점을 구입한 그 회사. 그 회사의 한국 지사 외주 디자인 자문으로 등록된 인물 중 한 명이 임여진입니다. 강혁이 한참 동안 침묵했다. 애나 씨. 그러면 한주원이 구입한 무브먼트 5점 중 한 점이 임여진의 손을 거쳐 첨탑의 시계에 끼워졌을 수 있습니다. 네, 탐정님. 그리고 첨탑에서 떨어진 부품도 임여진이 작업하다가 떨어뜨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기가 부족합니다. 애나 씨. 임여진이 청자 매병을 훔쳐 무엇을 하려 했을까요? 이애나가 천천히 한 장의 자료를 펼쳤다. 탐정님, 백림문화재단의 최근 재무 자료를 보면 작년부터 적자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누적 적자 약 120억. 그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임여진이 사무국장으로 추진했던 해외 미술 전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의 핵심 자금 일부가 용도 불명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횡령이군요. 네, 탐정님. 그리고 그 사실은 곧 발각될 예정이었습니다. 백은혜 이사장님이 작년 말부터 외부 회계 감사를 진행하고 계셨고 다음 주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임여진은 그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청자 매병을 처분해 적자를 메우려 했군요. 가설입니다만 가장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그리고 한주원이 마침 라우첸 무브먼트를 구입한 정황을 이용해 그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고요. 네, 탐정님. 강혁이 천천히 일어섰다. 애나 씨. 그러나 이 가설로 풀리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서수정 씨는 왜 가격당했을까요? 임여진이 매병을 옮기는 모습을 우연히 본 것이라면 시간대가 맞지 않습니다. 매병은 한 달 전에 이미 사라졌습니다. 오늘 서수정 씨가 본 것은 매병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이애나가 잠시 침묵했다. 탐정님, 서수정 씨가 남자였어요. 키 크고 검은 옷. 손에 금색 회중시계라고 말했습니다. 네, 임여진은 여자입니다. 그러나 서수정 씨가 본 그 남자는 누군가에게 협조하고 있던 공범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여진의 공범, 애나 씨. 그 공범은 누구일까요? 이애나가 천천히 답했다. 탐정님, 한 가지 매우 불편한 가설입니다만 말씀하세요. 백정수 씨. 그는 오늘 오후 5시 55분에 첨탑에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각 그가 첨탑이 아니라 북쪽 회랑 끝방에 있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자기 친조카 서수정 씨를 가격했다는 말씀입니까? 가격은 의도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서수정 씨가 그를 발견하고 비명을 질렀고 그가 본능적으로 그녀를 밀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리가 책상 모서리에 부딪혔다면 강혁이 한참 동안 한자리에 서 있었다. 애나 씨. 그러면 누가 매병을 훔쳤는지와 누가 서수정 씨를 다치게 했는지가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네, 탐정님. 매병은 임여진이, 그러나 오늘의 사건은 백정수가. 그리고 두 사람이 같은 시각 같은 저택 안에서 서로 모르는 채로 각자 다른 일을 벌이고 있었다는 거군요. 네, 강혁이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애나 씨.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백정수가 첨탑에 매주 올라가 시계 태엽을 감았다는 그 버릇. 그것이 진짜 시계 때문이었을까요? 탐정님, 애나 씨. 백정수는 첨탑에서 시계를 만진 게 아닙니다. 그는 첨탑에서 시계 너머의 무언가를 보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2일 일요일 오전 7시 첨탑. 강혁과 이애나가 다시 첨탑에 올랐다. 그리고 이번엔 시계가 아니라 창문을 살폈다. 첨탑 시계실 북쪽 벽에 작은 환기창이 있었다. 그 창문 앞에 손때 묻은 의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의자 위에는 작은 망원경이 있었다. 이애나가 망원경을 들어 환기창 밖을 바라봤다. 그녀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 탐정님. 이 망원경, 자작나무 숲의 한 지점을 정확히 향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작은 별채가 한 채 있습니다. 별채요? 네, 백림장, 부지 안의 외딴 별채. 아마도 옛 관리인 거처. 망원경의 초점이 그 별채 2층 창문에 정확히 맞춰져 있습니다. 강혁이 망원경을 받아들고 바라봤다. 자작나무 잎 사이로 보이는 작은 별채. 그 2층 창문에 불이 아직 켜져 있었다. 애나 씨.
저 별채 누가 사용합니까? 이해나가 즉시 자료를 검토했다. 공식 기록상으로는 사용 안 합니다, 탐정님. 그러나 백림문화재단의 최근 전기 사용 내역을 보면 그 별채에 매달 일정한 전력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누구도 모르게 그 별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혁이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애나 씨. 백정수는 매주 일요일 오후 첨탑에 올라 자기 누이가 자기에게 숨기는 무엇을 망원경으로 들여다보고 있었군요. 네, 탐정님. 그리고 그 무엇들 오늘 서수정 씨도 우연히 알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오전 8시 12분 별채. 강혁이 별채의 문을 천천히 두드렸다. 안에서 한참 동안 인기척이 없다가 문이 천천히 열렸다. 문 안에는 한 노인이 서 있었다. 일은 가까운 나이, 흰 머리, 깊은 주름. 그러나 그의 얼굴은 묘하게 익숙했다. 이해나가 그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백승호 이사장님, 노인이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내가 죽은 줄 알았겠지요, 백승호. 백림문화재단의 작고한 전 이사장. 공식적으로는 12년 전에 최장암으로 작고한 인물. 강혁이 천천히 노인의 앞에 섰다. 이사장님. 12년 전 죽음을 위장하셨군요. 강 탐정. 한국에 모리스 르블랑을 읽는 탐정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요. 그러나 자네가 이 별채까지 올 줄은 몰랐어요. 들어오시지요. 별채 안은 작지만 단정했다. 책장 가득 책이 꽂혀 있었고 한가운데 탁자 위에 울룡문 청자 매병이 놓여 있었다. 이해나가 짧게 숨을 들이마셨다. 백승호 노인이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차를 권했다. 강 탐정. 이 매병은 40년 전 내가 만주에서 들여온 것이요. 내 평생의 동반자였지요. 12년 전 내가 췌장암 진단을 받았을 때 나는 두 가지를 결심했어요. 첫째,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죽음을 위장하고 이 별채에 숨기. 둘째, 이 매병을 내 마지막 순간까지 곁에 두고 함께 가기. 따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내 딸 은혜만 알고 있었어요. 내 동생 백정수도, 사촌 호철이도, 사위도, 손녀 수정이도 몰랐지요. 그러나 암이 가라앉았어요.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나는 아직 살아있어요. 처음 1년은 신께 감사했지요. 그러나 그 다음 11년은 내가 만든 거짓 위에 모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매일 조금씩 갉아먹었어요. 강혁이 차분히 말했다. 이사장님, 한 달 전 청자 매병이 수장고에서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매병은 사라진 게 아니라 이사장님께서 되찾으신 거군요. 네, 강 탐정. 내 딸이 내게 돌려준 것이요. 내가 마지막을 정말로 준비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으니까. 이사장님, 강 탐정. 내가 오늘 자네에게 부탁할 게 있어요. 말씀하시지요. 나는 곧 떠나요. 이번엔 진짜로. 그러나 그 전에 내가 만든 거짓이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은 없었으면 해요. 임여진이 우리 재단을 횡령하고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어요. 내 딸도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거짓 때문에 그 횡령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 없었어요. 임여진이 만약 우리를 추궁한다면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드러날 테니까. 그리고 임여진은 오늘 그 약점을 이용해 한주원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고요. 네, 강 탐정. 그러나 한 가지 임여진도 모르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내 동생 백정수는 사실 매주 일요일 첨탑에 올라가 망원경으로 이 별채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망원경 너머로 본 살아있는 형의 얼굴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12년 동안. 그게 내 동생이요. 화가가 되지 못한 그 아이가 평생 자기 형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이에나가 조용히 안경을 고쳤었다. 그녀의 안경 위로 별채창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반사되었다. 강혁이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다. 이사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말하시지요. 서수정 씨는 어제 오후 5시 50분에 무엇을 본 겁니까? 백승호 노인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렀다. 내 손녀가 어제 처음으로 이 별채에 와봤어요. 본인의 어머니,
즉 내 딸 은혜가 결혼을 앞둔 손녀에게 마지막으로 할아버지의 진실 말해주려 했지요. 그러나 수정이는 그 진실을 듣기 전에 누군가의 손에 가격당했어요. 누구의 손이었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 없었기에 정확히는 모르지요. 그러나 내 손녀가 그 시각 그 방에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내 딸과 나, 그리고 그 사실을 몰래 들은 누군가 한 사람뿐이요. 강혁이 잠시 눈을 감았다. 임여진. 그래요. 강탐정. 내 딸이 어제 아침에 임여진과 마지막 회계 자료를 정리하면서 한마디를 흘렸지요. 오늘 오후 수정이가 큰 결심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5시 50분에 북쪽 회랑 끝방에서 나하고 만나기로 했어요. 임여진은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시각 자기 횡령을 알고 있는 두 모녀가 그 자리에 모인다고 판단했지요. 임여진은 그 자리에서 모든 진실이 폭로될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한주원에게 누명을 씌울 시각을 강 탐정님이 도착하는 6시 정각으로 잡았군요. 네. 시계가 8번 울리는 그 짧은 시간 안에 한주원의 회중시계처럼 보이는 물건을 수장고 금고에 넣고 그 사이 누군가가 북쪽 회랑 끝방에 들어가 수정이를 위협한다. 만약 수정이가 진실을 듣기 전이라면 그녀가 어머니로부터 진실을 듣지 못하게 하는 효과까지 있었지요. 강혁이 백승호 노인의 손을 천천히 잡았다. 이사장님, 그 누군가는 임여진의 공범입니다. 그리고 그 공범의 얼굴은 손녀 따님께서 잠시 의식을 회복했을 때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남자였어요. 키 크고 검은 옷. 손에 금색 회중시계. 그 남자가 누구인지 강 탐정께서는 짐작이 가시지요. 강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사장님. 짐작이 갑니다. 같은 날 오전 11시 응접실. 강혁이 5사람을 다시 모았다. 이번엔 응접실 한가운데 작은 탁자 위에 회중시계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 작은 동영상 재생 단말이 놓여 있었다. 강혁이 차분히 말했다. 여러분, 한 가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가 단말을 켰다. 화면에는 백림장 1층 화장실의 천장에 설치되어 있던 환풍기 안쪽에 매우 작은 카메라가 찍은 영상이 흘렀다. 화면의 시각, 어제 오후 5시 52분. 1층 화장실, 한주원 변호사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잠근다. 그가 세면대 앞에 서 있는 모습, 5시 53분, 5시 54분, 5시 55분, 그리고 5시 58분, 그는 손을 씻고 화장실을 나선다. 강혁이 영상을 정지했다. 여러분, 한 변호사님은 5시 52분부터 5시 58분까지 분명히 화장실 안에 계셨습니다. 알리바이가 확인되었습니다. 5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한주원에서 다른 누군가로 옮겨갔다. 그렇다면 5시 50분부터 6시 정각 사이에 북쪽 회랑 끝방에 들어가 서수정 씨를 위협한 키 크고 검은 옷의 남자는 다른 사람입니다. 강혁이 천천히 김호철을 바라봤다. 김호철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천천히 말했다. 강 탐정, 자네 무슨 말을 하려는 건가? 김호철 씨, 어제 오후 5시 45분부터 응접실에 계셨다고 하셨지요. 그러나 응접실의 벽난로 옆자리, 그 자리에서는 작은 도서실, 출입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응접실에는 뒷문이 있습니다. 그 뒷문으로 나가 복도를 따라 북쪽 회랑으로 가는 길은 응접실 안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김호철 씨 5시 50분에 그 뒷문으로 나가셨지요. 강 탐정, 자네, 무슨 증거로? 증거는 단순합니다. 김호철 씨의 갈색 가죽시계, 어제 오후 5시까지는 그대로 시각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호철 씨의 시계는 정확히 12분 늦습니다. 그 시계는 평소에 매우 정확합니다. 단, 강한 충격을 받으면 분침이 튀어 10분 단위로 늦어집니다. 어제 오후 5시 58분 김호철 씨의 시계는 누군가의 두개골에 부딪혔습니다. 응접실에 침묵이 흘렀다. 이에나가 한주원의 손에서 살짝 회중시계를 받아들고 천천히 말했다. 그리고 이 회중시계. HJW. 한주원의 이니셜로 읽으면 그렇지요. 그러나 김호철의 영문 이니셜은 HJK. 거의 같습니다.
W와 K를 마지막 한 획만 살짝 바꾸면 됩니다. 이 시계의 W자, 자세히 보면 마지막 한 획이 새로 새겨져 있습니다. 원래의 글자는 K였습니다. 김호철이 깊이 숨을 내쉬었다. 그의 어깨가 천천히 무너졌다. 임여진이 그러더군. 오라버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우리 둘 다 살 길은 한주원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우는 것 뿐입니다. 나는 그 골동품 상해를 유지하기 위해 임여진과 10년 가까이 청해 왜 다른 경로로 물건들을 거래해 왔어요. 임여진이 횡령한 자금의 일부가 내 상해를 지탱해 왔지요. 임여진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나는 어제 오후 그 방으로 갔어요. 수정이를 가격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녀가 비명을 질렀고 나는 본능적으로 그녀를 밀쳤어요. 그녀의 머리가 책상 모서리에 부딪혔지요. 그리고 내 회중시계가 그녀의 관자놀이 옆에서 떨어졌어요. 나는 그것을 다시 주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HJK를 HJW로 한 획을 새겨 수장고 금고에 넣었지요. 임여진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손은 차분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10년치의 무거운 그림자가 깃들어 있었다. 강 탐정님, 더 말씀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김 오라버니는 제가 끌어들였습니다. 한 변호사님께 누명을 씌우자고 한 것도 저였습니다. 백은혜가 그녀를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여진아, 네 언니, 왜 나에게 한마디를 못했니? 처음에 10년 전에 첫 한 번이라도 나에게 말했더라면. 임여진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렀다. 언니가 12년 동안 짊어지고 있는 또 하나의 거짓들 제가 알게 된 그 순간부터 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응접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백은혜가 천천히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한주원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오후 1시 42분, 백림장, 첨탑 꼭대기, 강혁과 이해나가 시계실에 함께 서 있었다. 청동종이 천천히 한 번 더 울리려 하고 있었다. 2시의 첫 종이었다. 평창경찰서 수사관들이 도착해 김호철과 임여진을 인계해 갔다. 백승호 노인의 살아있음은 가족들 사이에서 1시간의 긴 침묵 끝에 모두에게 알려졌다. 백정수는 자기 형 앞에서 12년 만에 마치 어린 동생처럼 울었다. 백은혜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한참 동안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한주원은 진부 종합병원으로 떠나 약혼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서수정은 오전에 의식을 완전히 회복했고 의사는 후유증이 거의 없을 것이라 했다. 땡. 2시에 첫 종이 울렸다. 산을 따라 길게 종소리가 흘러갔다. 이해나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탐정님, 네, 애나씨. 모리스 르블랑의 시계종이 8번 울릴 때 첫 이야기에서 레닌 공작이 오르탕스에게 그러지요. 시계가 울리는 짧은 시간 안에 한 사건이 시작되고 끝납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 안에 한 인생이 통째로 바뀝니다. 어제 시계가 8번 울리는 그 짧은 28초 동안 이 저택 안에 7사람의 인생이 모두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네, 애나씨. 그중 가장 크게 바뀐 사람은 누구일까요? 강혁이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답했다. 백승호 이사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애나씨. 12년의 거짓을 끝내신 분. 진짜 마지막을 자기 두 발로 맞이하기로 결심하신 분. 네, 탐정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땡. 두 번째 종. 이해나가 안경을 살짝 고쳤으며 강혁을 바라봤다. 탐정님,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애나씨. 내려가는 길에 저 자작나무 숲 옆으로 잠시 돌아가 주실 수 있겠습니까? 평창에 와서 자작나무를 한 번도 가까이서 본 적이 없습니다. 강혁이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한마디 했다. 네, 애나씨. 그렇게 합시다. 두 사람이 천천히 첨탑의 좁은 나무 계단을 내려갔다. 등 뒤로 3번째, 4번째 종이 울렸다. 그러나 두 사람은 더 이상 그 종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자작나무 숲의 잎들이 10월의 햇살을 받아 천천히 떨고 있었다. 100년 묵은 시계의 종소리는 산을 한 바퀴 돌고 천천히 사라졌다. 오후 2시의 평창은 어제와는 다른 평창이었다.